안녕하세요. 오늘 근로자들 근로하러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근로합시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오늘부터 이제 5월달부터 요약집으로 학개론을 시작하고 과목별로 기본서 그대로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요약집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결론은 우리 이 기본서에서부터 요약집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기본서가 약간 부족해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이 코너에 학개론은 코너 구석에 봐놓고 이걸로 마무리 하시면 돼요. 5, 6, 7, 8, 9, 10 시험장에 옆구리 차고 들어가십니다. 그러시면 돼요. 그 시험 1차 시험에 먼저 저하고 같이 하신 분은 민법부터 먼저 보는 게 아니라 학개론부터 먼저 치고 1번부터 40번까지 그 다음에 이제 41번부터 80번까지 이렇게. 자, 1번부터 40번 학개론이죠. 41번부터 80번까지 민법 그대로 푸시기 바랍니다. 개론이 괴롭다는 소리 많이 들으시죠? 사실은 안 괴로워야 이렇게 개론 풀고 그 다음에 민법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개론에서 가장 괴로운 것이 계산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산형은 속도, 시간 전략, 득점밭 두 가지 일타쌍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로 제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T 이렇게 있죠. T. 내 돈 1억, 2억 빌려서 3억 주고 원룸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돈 두 개 합치면 왼쪽 돈 3억 같습니다. 이 같다는 원리로 계산형이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 속도로 반이 벌써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길 가는 속도로 이게 얼마냐 이래 물으면 바로 그냥 오른쪽 쳐다보고 왼쪽 쳐다보면 3억이요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죠. 또 이게 얼마냐 이래 물으면 3억에서 1억 빼면 둘이 맞아야 되니까 2억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기본적 복식회계 구조 원리상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입니다. 공식으로 외우면 큰일 난다 했죠. 공식은 학교는 한 3, 40개 되는데 그걸 외웠다 치더라도 이거 외우는데 한참 애를 먹을 겁니다. 외워놓으면 까먹고 이렇죠. 외웠다 치더라도 공식을 뻔해서 적용하면 한 3, 4분 걸려버려요. 그래서 의미가 전혀 없는 의미상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T 원리로 그대로 내 생각 속도로 눈길 속도대로 답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산형이 한결 쉬워지고 금방 풉니다. 계산형은 풀었다면 정답이잖아요. 그 100% 가까이. 그래서 시간 전략도 되고 득점 봐도 되니까 순서대로 푸시는 게 훨씬 편하죠. 민법의 시간 많이 할애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권 풀 때는 35문제 골라가지고요. 35분에 푸시도 충분하고 나머지 민법 1차로 35문제 골라가지고 40분에 푸시고 그럼 100분인데 100분 우리 처음 1차 시험 100분인데 100분 중에서 75분 빼내면 25분 남죠. 25분 중에서 20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도 되고 5분 타임 마지막 5분 타임은 내가 문제지 체크 안 가고 답안지 체크 안 가고 확인 검정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시험 치고 나서도 편안해질 겁니다. 그래서 민법은 시간 전략형이 거의 없지만 학개론은 계산형에서 시간 전략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전략시켜서 순서대로 먼저 푸시는 게 빠르다, 쉽다 이 말이죠. 과연 그래 될지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제가 한 7년 동안은 이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제 학원에서도.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서는 코너에 구석에 바꿔놓고요. 참조로 볼 때 있고 만약에 기본서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면 이미 지난 11월 12월 그 다음에 1, 2, 3, 4 녹화해 놓은 거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셔도 되고 안 보시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 처음 하신 분도 계신데 처음 하신 분도 과거에 기본 베이스 있는 분은 지금부터 해도 동차기 가능합니다. 실제 일부러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 그렇죠. 자, 요약집 봅시다. 요약집. 맨 앞에 보시니까 요약집에 한눈에 정리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제가 바로 이 그림 세 개로 제가 늘상 말씀드렸듯이 이 투자자이고 투자자 머리, 가슴. 자, 머리가 형평성입니까? 혈성입니까?
효율성, 가슴은 형평성이죠. 그죠? 이렇게. 기본적 이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보유하고, 팔고, 개발하고, 보존하는지 그 이념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금방 나오듯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면 그림 3개로 이거 X파일, 수요 공급, T. 제가 X파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이거 X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경제 행위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시장에 가면 사는 것, 파는 게 있잖아요. 사는, 파는 행위, 이 경제 행위인데 이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 가도 이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X파일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랬고, 또 우리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돈으로 움직이잖아요. 돈을 주고 사고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은 이 T 속에 세상 돈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돈 세계 여기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게 다 있습니다. 투자자 어떤 생각으로 투자하는지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개가 없을 수가 없죠. 어디라도. 법도 그렇습니다. 법도 어디라도 다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 투자자가 어느 동네 사냐, 어느 집에 사냐 이거면 답니다. 사실은. 당신 투자자인 당신 정부냐 또는 개인이냐 기업이냐. 개인기업 사적 주체 같다면 효율체는 했죠. 공주체는 형평성입니다. 그런 이념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어느 데 사냐 이 말은 지역 시장 분석이고 어느 집에 사냐 이 말은 개별 분석. 구체적으로 얼마짜리 집에 사느냐 이렇게 구하는 게 그 결론입니다. 그 속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보시니까 경제학자 마시아라는 분이 계신데, 마시아라는 분이 냉철한 이성, 그게 바로 이분도 쿨헤드, 냉철한 이성, 쿨헤드. 그 다음 그러나 따뜻한 가슴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웜하트 이렇게 따뜻한 가슴, 쿨헤드. 이게 사회과학에서 효율성 이렇게 번역하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효율성. 그 다음에 웜하트 따뜻한 가슴, 이걸 형평성, 평등성, 공정성, 공평성 이렇게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회과학에서. 그 중에서 우리 알다시피 효율성은 사적 주체다 이랬죠. 사적 주체. 사적 주체. 형평성은 공적 주체이죠. 공적 주체. 자, 공적 주체는 알다시피 정부, 지자체 조합, 각종 공사 이런 게 있죠. 공적 주체는 형평성, 평등성, 공정성, 공평성 논리로 부동산을 개발하고 보존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책이 다 돼 있죠. 그 다음에 사적 주체인 개인이나 기업이나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뭐 이런 게 있죠. 지주조합 이런 전부 다 사적 주체는 효율성, 이윤극대, 효용극대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말로 표현할 뿐이지 같은 뜻이다. 그래서 크게 보면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되느냐, 효율적이지 못하냐 이렇게 나누고, 또 형평성에 맞느냐, 형평성에 어긋나냐 이렇게 나누고, 현실은 효율적 자원 배분이 안 되고 비효율적 자원 배분 이걸 보고 우리 시장 실패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죠? 해석을 하고, 또 효율적이다 이걸 시장에 가면 이거 효율적이냐 효율적이 아니냐 우리 학교론 챕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확인 한번 해볼까. 오늘 이제 공부하신 분들 이제 대다수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학교론 전체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 하신 분은 약간 뭔 소린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엔 결국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하니까. 자, 1페이지 넘겨봅시다. 1페이지. 자, 1페이지 가시면 표준목차란 말이 있습니다. 표준목차. 제가 표준목차란 말을 친 이유는 산업인력공단에서 18회부터 표준목차를 정했습니다. 표준목차에서 우리 시험 나오는 표준, 평균이다 이 말이죠. 평균. 그래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벗어나는 건 주로 우리 2차 과목의 공법책이죠. 공법책. 공법에서 나오는 것이 한두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학교론에서. 심할 때는 5문제 나온 적도, 2년 전에 5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 오버한 것이고, 한두 문제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표준 목차, 우리 목차에 벗어나더라도 이 신청에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표준 목차로 정해놨습니다. 표준 목차. 자, 보면 8개 목차가 있는데 총론 있고 총론. 그 다음 강론. 총론은 전체 숲이죠. 강론은 나무잖아요. 그죠? 우리 숲과 나무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역 분석은 시장 지역 분석은 숲이고 계열 분석은 나무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디라도 다 정의됩니다. 어느 동 사냐, 어느 동 사냐, 어느 동 사냐, 어느 집에 사냐 이렇게 하듯이 숲이고 나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론 나무인데 경제론 있죠. 경제론. 자, 경제론 속에 가면 이게 이제 사는 것, 파는 것 이게 경제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사고 파는 것 이게 경제인데 이때에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만나서 이때 정상 가격 그걸 갖다 피스타 프라이스 우리 가격이라죠. 가격 프라이스 피스타 정상가로 그때 자원 배분되는 양 큐스타 이걸 보고 효율적 자원 배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죠. 이렇게 또 부른다니까. 비싸지도 싸지도 않는 정상 가격의 효율적 자원 배분 이렇게 시장에 가서 얘기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론에 가면 그 밑에 시장론은 뭐냐? 역시 시장론에 가면 이런 수요 공급이 만나는 이걸 완전 경쟁시장이죠. 완전 경쟁시장. 완전 경쟁시장은 효율적 자원 배분이 됩니다. 이랬습니다. 완전 경쟁시장이 현실은 안 된다 했죠. 현실은 불완전 경쟁시장이다. 이게 효율적 자원 배분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정책론은 요 가슴이니까 가슴 논리니까 냅두고 그 다음에 투자론을 가면 내 돈 1억 역 빌려서 3억짜리 원룸을 투자했습니다. 부극대화, 투자 가치 극대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바로 효율적이다. 효율적. 비효율적이면 극대가 안 되지 않을 겁니다. 부극대화하는 방법이 우리 순현가법이다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있죠. 순현재가치 극대화 이게 제일 좋은 경제성 분석 방법이다 이랬지. 이거 말고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기타 방법은 효율적 방법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되고 또 금융론, 자 금융 나와있죠. 금융론에 가면 금융론에 가시면은 또 금융론에서 은행에 대출 받으면 주로 효율성을 찾고 또 한국주택금융사 가면 우리 이 형평성 논리상 장기저리 이런 상품이 나옵니다. 그것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관리. 자, 개발 주체가 개인이다, 기업이다, 토지 소유자 조합이다, 뭐 이러면 바로 효율성입니다. 정부가 개발합니다. 그러면 형평성, 공정성, 공평성, 평등성 이 논리로 개발과 관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 차트에 감정평가론 가시면 감정평가론에 우리 가격 2개를 구했거든요. 그때 지난주 수업할 때 시장가치, 적정가격 이 2개 구했잖아요. 시장가치 앞에 감칙에서 감정평가하는 규칙에서 구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 차트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정가격이라는 거 구했죠. 그 적정가격이 우리 세금, 보상 이런 데 주로 쓰는 돈 아닙니까? 세금은 공평과세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런 차원이고 시장가치는 마켓, 거래질서 확립 등 효율적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제일 1장부터 마지막 8장, 8개 장까지 사실은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쭉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약간 다른 말로 표시했을 뿐이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투자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느냐 하는 효율성, 형평성 하는 논리 여기서 단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첫부터 마지막 감정평가론 8장까지 쭉 그 흐름이 있어요. 그렇게 연결시키면 전체가 이 사람만 봐도 기본 개념이 전체가 숲이 한눈에 잡히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거 수요 공급도 마찬가지 T 계속 앞으로 계속 한번 써봅시다. 그 다음에 그 마샬이라는 분이 우리 시험에도 등장하셨습니다. 마샬 가면 마샬 미용실이 있댔죠. 마샬 미용실. 자, 마샬의 가히 양날리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히 양날리론. 이게 산발머리가 여기서는 안 잘리고 여기 와야 정돈이 되죠. 이렇게 효율적으로 정돈해서 깔끔한 머리 정리 이렇게 됩니다. 그 마샬 가히 양날리론.
그 마사일 가이양로는 수요 공급 가이양나를 얘기합니다. 이게 수요 공급 당연히 우리 시험에도 등장한 인물이고 또 훌륭한 분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넘기시고 이제 1페이지에 목차를 이제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하러 갑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신 거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공부한 게 없는데 정리할 게 있냐? 그러면 지금은 대충 들으시고 다음에 다시 또 한번 녹화한 거 반복 들으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페이지에 목차가니까 맨 위에 총론이 보입니까? 총론, 그죠? 총론. 자, 총론은 제가 이 그림을 전에는 제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렇게. 근데 책을 앞페이지 책을 보는 거예요. 이제는 오른쪽에 중반에 왔으니까 지금 5, 6월달이죠. 중반에 왔기 때문에 1페이지 보는 게 아니고 2페이지 보는 겁니다. 오른쪽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총론이 전체 숲인데 총론에서 우리 시험에 최근에 한 3년 동안은 3문제 출제를 했어요. 근데 지난해는 4문제 출제를 했고, 보통 최근 약 한 10년 정도로 보면 한 문제도 안 나온 적도 있어요. 그때 한 문제도 안 나올 때는 지문 2개가 나왔으니까, 답항 1, 2, 3, 4, 5 중에서 지문 2개가 나왔으니까 40%죠. 그럼 0.4 문제에서 3문제까지 최근 출제가 되었었다. 그런데 이 총론은 전체적인 개념, 우리 민법도 총칙, 총괄규칙, 그 다음에 강론, 물권, 채권, 민사특별법 이렇게 나오듯이 우리 학교는 무슨 책이라도 다 그렇죠. 앞부분이 전체 숲, 간단하게 언급을 한다.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니까 우리 지역 분석, 계열 분석 이렇게 하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괄 이론 많이 여기는 단편적 문제일 뿐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개념, 부동산에 대한 분류, 부동산의 특성, 속성 이렇게 단편적인 부동산에 대한 개념 이렇게 지식을 습득하는 곳이고, 그래서 여기다가 너무 시간 할애를 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강론이 쉽고 점수 받치다 엄청 많다 그랬죠. 자, 그래서 강론, 경제론 나왔습니다. 경제론. 자, 경제론 하면 이 경제론에서는 우리 이 시험 문제가 보통 5문제에서 약 한 7문제까지도 출제했었는데 지난해는 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작년 출제 문제가 올해 출제 문제와 같아지느냐?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보통. 가령 예를 들어서 저 밑에 우리 개발관리론은 보통 4문제씩 출제가 되었었는데 작년에는 3문제밖에 출제하지 않았거든요. 총론이 보통 3문제인데 작년에 4문제 나왔댔죠? 그러니까 한 문제가 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또 올해 시험은 예를 들어서 여기 3문제 나오고 개발관리론에 다시 4문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더 항상 높아요. 그래서 지난해는 출제된 것은 참조로 보시고 대충 비슷하구나 이렇게 흔적만 가지고 계시면 되지, 그걸 암기할 이유도 없는 거고 학교로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많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대충 무게중심을, 웨이트를, 무게중심을 강론에 좀 두면 된다 이런 생각만 가지시면 돼요. 자, 경제론. 경제는 간단하게 뭐랬죠? 사고 파는 거랬죠? 사고 파는 게 경제입니다. 사는 게 수요고 파는 게 공급이지. 이게 경제라, 경제. 간단하게. 그래서 수요 공급 간단한 그림, 이 X파일 파면 된다 이랬지. 그 다음에 이제 시장론이라고 한 말 있죠. 자, 시장론. 이게 이제 시장 경제죠. 시장 경제. 자, 시장에 가보면 역시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시장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시장 실패할 수도 있다. 시장 성공한 걸 보고 효율적 자원 배분, 완전 경쟁 시장이다. 시장 실패한 걸 보고 이걸 효율적이지 못하다,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죠? 시장판의 가시가 이미 대충 아시겠지만 그걸 공부하게 되고, 여기 시험 문제는 4문제에서 5문제. 작년에는 4문제만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정책론이 있죠. 정책. 자, 그 밑에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책론 이렇게. 정책 경제 이렇게. 자, 정책 경제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 3대 정책이 시험 나옵니다. 그때 토지 정책이 있고 주택 정책이 있고 세금 정책이 있고 세 가지 3대 정책. 자, 토지, 주택, 세금 이 셋 중에서 효율성이 가장 중요시 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셋 중에서 효율적 이용, 효율적인 거래 이 가장 중요시 되는 게 뭐다? 그렇죠. 국토 좁은 국토 통일되더라도 역시 아직 좁습니다. 국토를 효율적 이용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때론 이거는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이 중요시되니까 특정 효율적인 기업에서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서는 더 가져가도 별소리 안 해요. 그렇죠? 나는 땅이 없어도 내 것까지 가져가서 이용해도 그렇게 크게 뭘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셋 중에서 형평성이 가장 강조되는 건 뭐다? 그 주택이지. 토지는 효율성이고 주택은 형평성. 누구나 태어나서 집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됩니다. 이 집 구한다고 집 한 채 산다고 평생 고생하는 그런 불쌍한 상사. 이 불쌍한 사태가 안 벌어져야 되는데 참 우리 한국 사람도 대체로 이렇지. 그래서 불행하기 짝이 없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집 한 채 구하려고 평생 뭔가 아니 집이 워낙 비싸니까 이거 살려고 집 못 구하니까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이런 현상이 불쌍하기 짝이 없죠. 그걸 빨리 극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 행복지수 쑥 올라가겠지. 형평성이 가장 강조되는 게 주택이다. 주택정책, 형평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성과 형평성 조화, 뭐 능률성 이렇게 세금 능률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시험 나오죠. 정책 경제. 여기서도 네 문제에서 5문제인데 지난해는 5문제 출제를 했다. 그런데요, 이 정책도 이건 토지, 주택, 세금 이것도 정책 경제입니다. 사실 정책 경제. 우리 부동산 정책의 2차 세 과목이 공법이잖아요. 바로 이게 정책 경제 바로 처음 다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책 경제. 그 공법이 국민이 수요하니까 공급한 거지. 국민이 수요하지 않은 법을 공급할 리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차 세 과목 공법도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서 국민이 필요하니까 공급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전부 다 사실은 이 경제론인데 너무 덩치 크죠. 그래서 따로 내냈습니다. 근데 전체 통틀어 보니까 약 한 15문제 되네. 15문제. 15문제라. 우리 학교론 40문제 중에서 15문제가 사고 파는 이 경제 여기에 다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그림이 중요하겠죠. X파일 요걸 파일 뚜껑을 한번 열어보자 이 말이죠. 이렇게 열어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간단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 검토해 보시면 투자론 하는 말이죠. 투자론. 자, 투자는 잘 아다시피 투자는 이제 투자자 이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투자론이 우리 시험 제일 많이 나와요. 또 가장 어렵다고들 얘기하죠. 투자론에서는 보통 적게 나올 때는 5문제고 많이 나올 때는 9문제인데 지난해는 8문제 출제를 했다. 이렇게 8문제 출제. 자, 투자론은 투자 가치 구하는 게 목적이죠. 자, 투자 가치. 투자자마다 가치관에 따라서 투자 가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다 다릅니다. 공인중개사 정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간, 노력, 돈 투입해서 투자를 하고 계신데 그 정에 대한 가치는 다 다르죠. 가치는 다 다릅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부동산을 투자하더라도 관점에 따라서 투자 가치가 다 달라요. 이게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이다. 그런데 이거 객관적이라 해도 구하기가 어려운데요. 주관적 투자 가치 구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투자자 깊숙이 가슴속에 들어가서 끄집어내야 되니까요. 투자자 본인도 모르는 걸 객관적인 입장에서 컨설팅해서 투자 가치를 구해줘야 됩니다. 주로 이제 실무상은 이 투자 가치 구하는 것은 컨설팅 업무다. 우리 흔히 컨설팅이라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컨설팅을 통해서 투자 가치를 구하는 거다. 그 다음에 내 돈 1억, 2억을 빌려서 3억짜리 맨날 원룸 삽니다. 오른쪽 돈, 왼쪽 돈 같아. 1, 2, 3.
이렇게 시드머니 투자해서 돌아오는 과실, 리턴 돌아오는 과실. 이거 우리 순영업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죠. 그 과실. 그 다음에 돈을 빌렸으면 원리금을 과실을 줘야죠. 그리고 나머지 남는 내 돈 투자해서 최종 남은 돈 이렇게. 그래서 제일 먼저 너 돈 1억 있습니다. 2억 빌려가지고요 3억짜리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과실 계산하자. 과실. 제일 먼저 3억 투자해서 만약에 3천만 원 벌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산 투자 수익률이 몇 프로이다? 3억 투자해서 3천만 원 남았으면 10%이죠. 우리 시험에서 이거 세 개가 계산형 출제 가장 많이 한다 그랬어요. 투자론에서는 자산 투자해서 얼마 벌었는지 이게 궁금하고 또 감정평가론에서는 이게 얼마짜리 이거 두 개를 알면 3억이다 하는 원룸 3억 감정평가액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룸이 많이 벌면 4천만 원 벌면 4억이 될 수 있고 2천만 원 벌면 2억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과실을 보고 원본을 평가합니다. 감정평가. 그래서 감정평가론에서는 이걸 알고 싶고 또 양쪽 다 투자론, 감평론 양쪽에 전부 다 순영업소득 구하고 싶습니다. 이 세 개가 계산형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합니다. 그 공식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대로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지. 그 다음에 3천 벌어가지고 이자 비용이 5% 준다면 이자 비용 1,000만 원 은행한테는 이자 수익이 되고 차입자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 되죠. 과실 떼주고 나머지 내 돈 2천만 원 과실. 그럼 내 돈 1억 투자해가지고 2천만 원 벌었으니까 자기 자본 투자 수익률이 몇 프로다? 20%. 그대로 시험도 나오기도 했고 이걸 아주 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산형에서. 계산형은 이거 세 개 계산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계산은 오지 쓴다 만들기 위한 부수적인 계산형 출제니까 이 세 개만 알면 다 돼요. 그래서 따로 공식은 한 가지 마시랬죠. T 원리. 자, T 원리 마시면 돈의 원리 말면 특히 이제 현금 흐름, 캐시플로 이 원리 마시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공식을 한 가지 마시다 이랬습니다. 투자론. 자, 투자론 알다시피 자본 투입하는 행위다. 요거 1억을 자기 자본, 2억을 타인 자본 합친 걸 총 자본, 종합 자본 3억. 그게 자산입니다. 이랬지, 자산. 투입한다, 사용한다, 3억. 투입, 사용하고. 그 다음에 리턴, 돌아오는 과실, 수익률 계산. 이렇게 하겠죠. 자, 이게 투자론이고, 여기 돈이니까 이게 금융론이에요, 금융론. 자, 여기에 이제 금융론 이렇게 되죠, 금융론. 자, 금융론에서는 보통 네 문제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출제할 때 9문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는 5문제 출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요게 내 주어진 땅을 건축한다. 이것도 개발이지. 건축이 개발한다. 내 돈 1억, 2억 빌리가 3억 주고 개발한다, 건축한다. 이것도 개발 투자입니다. 개발 투자. 여기 개발론, 이랬지, 개발론. 자, 개발론에서 세 문제에서 보통 5문제 사이인데 작년에는 3문제만 출제했습니다. 저 총론에 한 문제 갔다 이 말이죠. 개발 관리 이렇게 출제. 그래서 결국 보니까 투자론, 금융론, 개발론 여기서도 벌써 약 15문제 이거 15문제. 그래서 간단하게 T를 보고 T 속에서 15문제 출제를 했다니까. 40문제 중에서. 물론 이 속에도 X가 있고 저 속에도 T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혼재했기도 합니다. 딱딱 부러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막장이 뭐냐. 감정평가론 이래 있죠. 감평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감평론. 자, 이 감평론에서, 감정평가론에서 우리 시험에 최저 6문제에서 최고 8문제까지 최근 출제했다. 작년에는 7문제만 출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 감정평가론은 두 가지를 구한다 그랬죠. 시장 가치와 적정 가격 두 가지 돈을 구하는 게 감정평가론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하는 것은 돈을 구한다는 소리죠. 부동산을 감정평가 얼마짜리냐 이거 구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시장 가치를 구한다. 시장 가치. 자, 시장 가치 이걸 영어로는 마켓 밸류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엄청 쓰고 있다. 마켓 밸류. 시장 가치 이렇게 시장 가치. 이때
시장 가격하고 그다음에 투자 가치하고 이거 두 개 합성을 했죠. 합성어. 우리가 시장 가격은 영어로 쓰면 우리 시험 그대로 나오는 출제하는 용어지만 price, P 이렇게 쓰죠. 그죠? 그다음에 투자 가치를 영어로 쓰면 뭐란다? value, 그죠? value 그대로 시험 출제하지. price, value 이거 가운데 적정 가격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 가치 이건 시장 가격은 경제론에서 투자 가치는 투자론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론은 복습이다. 경제론, 투자론, X파일, T테크 잘 하시면 복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격, 두 번째 이 또 하나의 가격은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적정 가격. 자, 적정 가격은 우리 학교론 제일 마지막 챕터에 가면 부동산 가격 공시하는 법률 그것 따라서 한 문제 또는 최근에 많이 나올 때는 세 문제까지도 출제했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 또는 세 문제까지 출제했는데 거기서 적정 가격이라고 쓰는데요. 지금 우리 현 정부가 전국 국토를 평가할 때는 시세의 약 한 60%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주택 가격은 약 한 70% 정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과세하고 보상가 결정하는데 기준을 삼고 이렇게 한다고요. 적정 가격에서요. 그러면 이게 현 시세의 60% 땅이다. 현 시세의 70% 건물 가격이다. 그게 적정 가격. 이거는 상대적으로 형평성, 세금은 형평성이 제일 중요하겠죠. 공평과세, 투명보고, 그게 정량용, 목명심서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이념이에요. 세금은 공평하게 과세하여 쓸 때는 사용하고 나면 투명보고하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거기에 세금 과세할 때 공평과세 차원에서 이 적정 가격을 구해놓은 게 일반적 수치입니다. 전국의 전국토가 약 한 3,200만 필지가 있는데 그게 개별 공시가를 다 평가해놨잖아요. 그 개별 공시가가 시세의 한 60% 평가해놨다 이 말입니다. 토지. 세금 과세할 때 그 기준을 삼지. 적정 가격 이 두 가지 시장 가치와 적정 가격 이 두 개 구하는 게 목표다. 감정평가론 공부하는 이유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8개 장 이렇게 되었습니다. 8개 장. 자 넘기셔가지고 이제 2페이지. 부동산 학계 정의 이렇게 나옵니다. 부동산 학계 정의 김영진 교수 한국 정의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에 보면 린과 다소 미국 정의 이렇게 나와 있죠. 한국 정의와 미국 정의 그걸 짬뽕해서 시험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알아주셔야 하는데 2페이지 자 우리 한국의 정의부터 이 정의가 전체를 총론 중에서도 핵심이죠. 정의한 거니까 간단히 보셔야 한다. 이거 자체가 실제는 이게 약 한 4, 5년 만에 한 번씩 여기에서 한 문제 온 것 출제하는데 지난 바로 직전은 26회 시험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29회니까 27회, 28회, 29회 아닙니까? 그럼 지금 한 3년밖에 안 됐으니까 나올 가능성은 온 것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은 약간 희박해요. 그렇지만 지문으로서 한두 개 나올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이렇게. 자 정의를 보시면 우리 한국 정의 부동산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 자 부동산에 대한 자산에 대해서 공부하는 요게 돈이죠 돈. 이게 이제 보러 우리 소위 경제, 경영 이렇게 부르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을 공부하는 것이 이게 법학이다. 법학. 우리 1차 민법, 2차 공법 법학이잖아요. 사법, 공법 이렇게 법학인데 법학에서는 재산을 배우고 학개론인 경제 경영에서는 자산, 돈을 배우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부동 이건 아시죠?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개별성, 부부연계 이게 원래 토지, 자연의 선물, 토지의 특별한 성질이잖아요. 그 성질 때문에 돈이 이만한 시장에서 사고 팔고 또 투자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권리가 민법상 권리, 공법상 권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 태생
연계라는 그런 자 부동산 이걸 공부한다. 이게 부동산 활동 이랬죠. 부동산 활동. 자 부동산 활동은 투자가 활동하는 거죠. 투자가 아닌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 금방 사람을 잠깐 한번 보시는데 자 사람 정부에서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정부에서 부동산 활동할 때는 가슴으로 한다, 머리로 한다, 가슴 한다. 가슴으로 한다 했죠. 가슴. 형평성 논리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개인 기업이 토지 소유조합이 재건축조합이 재개발조합이 하면 어떻게 머리로 한다, 가슴 한다? 머리로 효율적으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체가 사적 주체냐 공적 주체냐 따라서 그 이념을 가지고 이런 이념을 가지고 저런 이념을 가지고 활동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부동산 활동. 근데 부동산이 오래돼서 예를 들어서 도시가 약간 낙후될 때 요즘은 도시 재생 이런 말 많이 쓰죠. 도시 재생. 한번 봅시다. 도시 재생은 시장 전체 시장판을 숲을 보기 좋게 만드는 겁니까? 나무를 잘 심는 겁니까? 도시 재생. 상대적으로 도시 재생하고 리모델링하고 두 개를 비교합시다. 리모델링은 개별 부동산을 살리는 겁니까? 시장판 전체를 그림을 그리는 겁니까? 개별 분석이죠. 개별 분석. 도시 재생은 시장 분석이잖아요. 시장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다니까. 도시 재생 이건 시장 전체 숲을 만드는 작업이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 정축, 개축, 개수, 리모델링 이런 것은 나의 부동산을 개별 부동산을 좋게 투자 가치를 높이는 이런 행위 아닙니까? 숲과 나무 이렇게 전체 그러면 그렇죠. 이 부동산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오래돼서 도시를 재생하자 또는 리모델링 하자. 너무 오래된 부동산이다. 그래서 도시 재생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는 현상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액티브 적극적으로 하는 걸 부동산 활동을 하고 부동산이 사람에게 다시 보여주는 걸 현상이라고 합니다. 현상.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 대상은 이거 두 개 다가 연구 대상이라. 연구 대상. 그 밑에 보시면 가운데 보니까 연구 대상,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 이렇게 적어놨죠.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투자가 하는 것이고, 그다음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이 사람에게 보여주는 사진 찍은 현상 속 가서 현상은 보여주듯이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머리 효율성과 가슴 형평성 두 가지 조화된 걸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제? 효율성과 형평성 조화. 주로 가슴 발달, 머리 발달. 자, 가슴 발달은 내 사랑하는 여인이 했죠. 내 사랑하는 여인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아주면 좋아한다. 따뜻한 가슴으로 이랬습니다. 원래 정치도 머리로 합니까? 가슴 하겠습니까? 기업은 머리로 해야 됩니까? 가슴 해야 됩니까? 기업은 머리로 하는 거고 사적 주체니까, 정치는 공적 주체니까 가슴 하는 거죠. 따뜻한 가슴. 그럼 따뜻한 가슴을 항상 가슴 크게 열어놔야 되는데 논쟁을 벌일 때는 피아를 구분해서 삿대질 해도 좋지만 일단 여당 야당 쌈박질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시 참조할 때 있다고. 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때론 보면 상대방이 틀렸다면 틀린 말도 있거든. 사회과학이라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논쟁할 때는 냉철하게 하지만 이거 항상 서로 따뜻한 가슴으로 웜하트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게 훌륭한 정치죠. 그죠? 그래서 이게 형평성, 공평성, 공정성, 평등성. 내 사랑하는 여인이 내 가슴에 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안아주고 하면 사랑 듬뿍 받는다 이랬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자가 내 머리에 있다 이랬습니다. 근데 남자 말을 들어주면 엄청 좋아하죠. 맞거나 틀리는 간에 상관없이 들어주면 좋아한다 이랬습니다. 머리와 가슴 조화, 그걸 뭐라고 한다? 능률성 이렇게 해놨죠. 능률성. 그래서 이제 부동산 활동을 어떻게 하자고요? 능률적으로 하자 이렇게 있어요. 능률적. 능률적이란 말은 저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로운 상태를 능률적이라 합니다. 서로 삼박질해서 박 터지고
머리가 따끈하고 가슴이 냉가슴이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능률 지수가 없죠. 국가 경영도 그렇고 가정 경영도 그렇고 기업이든 무엇이라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능률을 할까 좋은 말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사회과학에서 전 세계 사회과학에 제일 많이 쓰는 용어 이 세 개입니다. 효율성, 형평성, 능률성. 책 속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이 세 개입니다. 세 개. 사회과학에서는 이 세 개를 가장 많이 쓸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요. 부동산 활동은 능률화 합시다. 원리 및, 자, 원리가 이론이겠죠. 응용기술, 이게 실무다. 이렇게. 응용기술, 실무다. 원리, 이론, 응용기술, 실무인데, 이론과 실무, 이렇게도 출제했지만, 과학성과 기술성, 이렇게도 출제합니다. 그 밑에 정리되어 있죠. 과학성이 이론이고, 기술성이 실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제가 체계적 지식이라는 말을 넣어놨죠. 체계적 지식의 원리, 체계적 지식의 기술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래서 이론과 실무를 계측하는 종합이다, 단편이다. 종합이지, 종합. 이 종합이란 말은 뒤에 법경기, 재청면 여러 가지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감정평가론 이제 지금 중반이니까 감정평가론 공부할 때 감정평가, 부동산 평가할 때 부동산 가격이 왜 그렇게 형성되느냐 물으니까 사회, 경제, 행정, 자연 요인 이렇게도 표현했죠. 그것도 다 복합 개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맥상통 같은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합, 응용, 자 응용한다. 응용을 많이 합니다. 사회과학은 응용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회과학이 응용을 아주 많이 합니다. 자, 토지를 1억 주고 샀다. 건축을 1억 들여서 건축했다. 1억 더하기 1억 하면 이게 2억 받고만 팔아야 됩니까? 아니죠. 코스트가 2억이 들었으면, 원가가 2억 들었으면 이 프라이스, 시장 가격을 3억에 팔 수도 있어요. 산 사람은 3억 주고 샀지만 자기의 밸류, 산 사람의 가치는 4억의 가치, 이보다 더 크겠죠. 시장에서 3억 주고 프라이스 샀지만 그보다 가치는 더 크니까, 밸류, 가치는 더 크니까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는 사람도 1억 남고 파는 사람도 1억 남고 이게 이제 서로 윈윈하는, 우리 요즘 도널드 트럼프가 자기 뭐 거래 기술 이런 책이 있잖아, 그죠? 거래 기술, 거래는 항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전 세계가 이렇게 타야 됩니다. 동수고금을 막론하고 코스트보다는 시장 가격을 비싸게 팔아야 되고, 빵수요마가 빵을 원가 2,000원 들였는데 3,000원에 팝니다. 그래서 자기도 남지, 먹고 살지. 그 다음에 빵을 3,000원 주고 사 먹은 아름이 엄마는 4,000원의 가치가 있으니까 사 먹었을 거 아이가. 그래서 사 먹는 사람도 남고 이렇게 윈윈하는, 이게 어디라도 거래 기술이다 이지. 이런 결과적으로 남는 거래 기술, 이런 분을 보고 이제 아트다 이렇게 해도 돼. 그 기술 테크닉을 아트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앞에서 이렇게 아트, 기술이다, 예술이다 이렇게 하죠. 예술이다. 이런 거래를 보고 이제 예술을 하는 게 예술적으로 그랬습니다.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자, 과학이라 했죠. 과학. 자, 과학. 사이언스, 영어로 쓰면 사이언스인데요. 과학 중에서도 우리 중세부터 나온 것이 여러 과학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은 소셜 사이언스,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 우리 뭐 중세부터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이렇게 세 나누죠. 자연을 연구하기 좋아하고 공부하기 좋아하면 자연과학. 대학에도 자연과학대학 갈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연구하기 좋아하면 철학, 역사, 언어 이런 걸 공부하기 좋아하면 인문학과 이렇게 대학에서 인문대학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자연과 사람 어울려서 이 동시 가치 정식을 연구하면 이게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이다. 그래서 전 세계 경영자들 매년 화두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회성입니다. 사회성. SNS 이렇게 나오듯이 사회성 이걸 가장 강조한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당연 사회과학의 일원으로서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으로서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 엄청 크죠. 부동산 사고 파는 게 보통 돈이 아니잖아요. 일생일대 그 개별 투자 입장에서 일생일대 사건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사회과학성, 이 사회성 이게 엄청 강조되죠. 빵 수님하고 빵 하나 사먹는 거하고 전혀 파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빵집을 사고 파는 거예요. 어마한 큰 돈이다. 자, 한번 쉬었다가 그 밑에 들어가도록 합시다.